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피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게 어제 FDA의 어프로브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소식부터 빨리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으니까 맨 뒤에 전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FDA는 어제 로슈 일라이 릴리의 그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그 혈액 검사인 일렉시스라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혈액 내에 그 인산화 타우 217이라는 이름의 단백질, 그 단백질을 측정을 해서 뇌 안에 그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얼마나 축적됐는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알츠하이머라는 게 이제 뇌 안에 그 어떤 혈액이나 뇌 그 핏줄 속에 이 단백질이 굉장히 쌓여서 막히면서 일정 부분 특정 부분에 혈액이 공급 잘 안 되고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게 알츠하이머라고 이제 쉽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이 얼마나 침전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냥 혈액 검사로 가능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안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간단한 동네 병원에 가서 간단한 혈액 검사 채취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어떤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대형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동네 병원에서요. 네,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55세 이상 환자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55세 이상 환자 검사받을 수 있다. 근데 이 짧은 한 문장의 뉴스에서요, 짚어봐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는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인지력이 떨어진다라고 느끼는 이라는 문구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인지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나이가 많든 적든 인지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재미삼아서 호기심에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어서 주치의한테 요청을 하면 진단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반드시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솔직하고 진지하게 주치의에게 전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가 뭐 한국 분이시라면 그냥 한국말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고요. 주치의가 이제 한인이 아니라면 영어로 말할 때 반드시 그 필요한 부분을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55세 이상이고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FDA에서 이번에 나온 그걸 테스트 받아보고 싶다. 이제 그걸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I'm over 55 and I'm concerned my memory. 근데 인지력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Can I get an FDA cleared? 그러니까 FDA에서 그 인정받은 그걸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Can I get an FDA cleared blood test for Alzheimer's disease? 이거를 얘기하면 금방 새로 나온 그걸 우리 환자가 어떻게 알고 있네 하고 이제 허가를 해주실지 아니지 이제 상담을 진행하겠죠. 자, 요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야 됩니다. 자, 검사를 받고 나면 결과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양성, 중간, 음성. 음성은 이제 네거티브 아주 좋은 거고요. 중간은 약간 보더라인. 양성은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있거나 아니면 진전 시기에 있거나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곧바로 그렇다고 알츠하이머라는 땅땅땅 판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주치의가.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치의가 이 검사를 받고 이제 왔는데 양성으로 나왔다고 그럼 당신 알츠하이머네요 라고 하기보다는 그 좀 더 정밀한 검사 PET 검사라고 하죠. 아마 그거를 좀 한번 제대로 받아봅시다. 이렇게 아마 갈 거다. 당분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막 어프로브 난 거기 때문에 모든 주치의들이 뭐 여기서 양성 나왔다고 바로 끝내지는 않고 그 PET 진단으로 이제 보낼 겁니다. 어찌 보면 좀 그 좋은 순서죠.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이 피검사에서 중간이나 음성으로 나오면 검사 안 받아도 돼요. 앞으로 이제 인지력, 기억력 좋아지는 그런 뇌 활동이나 이런 거 많이 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잡수시고 편안하게 건강한 생활 잘 누리시고 뭐 다음 달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초기 진단에 아주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잡하지도 않으니까. 자, 메디케어가 그러면은 비용을 대주나 하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검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막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메디케어가
안 된다, 뭐 된다라기보다는 아직 메디케어 커버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캐시 내고라도 좀 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캐시 내고 검사 받으면 얼마예요?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네. 사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 로슈 일라일리 승인받은 회사 로슈가 이 부분도 어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일반적인 피검사의 경우에 로슈에서 하는 게 뭐 수백 달러, 뭐 3, 400달러, 그다음에 뭐 특정한 어떤 피검사, 검사 방법, 검사 종류, 검사실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가장 비싼 특정한 좀 스페셜한 피검사는 로슈를 통할 때 1,400불까지 있거든요. 보니까 제일 비싼 게 그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그 범주 안에 들어갈 거다라는 거는 뭐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3, 400, 최고 1,400 사이,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시 낼 경우에 단 보험이 될까 또는 메디케어 커버가 될까 이 부분은 아직은 미확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로슈가 조만간 그 공식적인 가격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발표가 나오면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지금처럼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뭐 보험 커버가 되는지 여부 등등등. 그러니까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지금 바로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많아요.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해놓고 11월 중간 선거 안 치르게 하려고 그 선거 전에 비상사태 선포한다는 얘기가 있어. 뭐 이런 얘기가 저도 뭐 저한테 하시는 분들 몇 분 제가 이제 듣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많은 말을 듣긴 하지만 그런 말들에 이제 일비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중립적인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실질적이고 좀 팩트 체크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된 그런 그 얘기를 전해드리지. 그래?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선거 안 할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럴 수 있겠네 하고 확 쏠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려는 당연히 이제 걱정하는 거고 기대는 에이씨, 그래 해라. 그래갖고 선거 하지 마. 이번 선거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 왕창 가져갈 텐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일종의 기대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지금. 뭐 그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문서 공개 등을 통해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했어요. 뭐 그건 가디언의 표현이지 그게 뭐 확정은 아니에요. 뭐 팩트 체크가 된 건 아니고 정답은 아닙니다. 가디언의 뭐라 그럴까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가디언은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기대감까지 그러니까 이제 극우 성향의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까지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된 질문에서 부인하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가디언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16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저녁 그 황금 시간대에 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선거가 외국의 개입에 취약하다라는 그 주장을 여러 번 되풀이한 거 뭐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이든에게 패배한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도둑맞은 선거였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뭐 근데 그날 처음 한 건 아니고 자주 하는 말인데 이제 그날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설 며칠 뒤인 지난달 29일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은 뭐 지금은 좀 관계가 소원하지만 한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의 책사라고 불렸잖아요. 트럼프의 책사. 그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라는 명분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를 막겠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스티브 배넌은 중대한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우리 준비해야 한다. 온다. 제가 이제 그 영어 된 걸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온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놔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섬뜩하긴 하죠. 이렇게 얘기 들으면. 자, 그럼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잠시만 좀 살펴볼게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과거에 그 트럼프의 선거관리 행정명령을 저지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는데 그 소송을 담당했던 아리아 브랜치라는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관리권을 연방정부로 이전하기 위해서 모종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명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선거는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는 각 주정부 관할입니다. 뭐 그게 대통령 선거든 뭐가 됐든 선거 관리는 주정부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게 이제 일부 민주당 주정부에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주정부 관할에서 연방정부 관할로 가져오려고 이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회든 노리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유권자 단체인 내일의 유권자들이라고 뭐 번역할 수 있나요? Voters of Tomorrow, Voters of Tomorrow라는 이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산티아고 마이어라는 대표는요.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일이든 할 것 같다라는 나의 생각은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제 유권자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 쪽의 모습을 또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그 한 우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선거를 이유로 해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아주 그냥 훅 들어가는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많이 있다. 그냥 내가 그 정도로만 얘기해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yes, no는 안 했지만 선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백악관에서는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백악관 공보실에서는 막연하게 그렇게 혹시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는 그렇게 가정하에 하는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역시 약간 애매한 스탠스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악관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no라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면서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죠.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게 도대체 뭐며 또 선언할 경우에는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도 알아볼게요, 지금. 그리고 약간 국가 비상사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겪었던 무슨 계엄령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와 그 계엄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그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라는 건 무엇이냐? 요걸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대통령이 평상시에는 쓸 수 없는 특별한 법적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확대시켜주는 그런 겁니다. 근거 법률은요, 1976년에 제정된 법률이에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국가비상사태법입니다. National Emergencies Act에 근거한 겁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전쟁이나 테러나 뭐 경제적인 극심한 충격적인 위기 또는 국경 안보 문제 또는 공중보건 위기 문제 등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문제에 있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비상 상황인데 의회의 복잡한 그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일반적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 선언해버리면 의회의 그 복잡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그 포고령을 내려서 행정력으로 발동할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미국에는 없었나?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아주 가장 가깝게는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있었고 그 더 가깝게는 기억하시죠? 팬데믹 때도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에 남북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뭐 그때
민주당이 아예 뭐 발목 잡고 안 해주니까 그때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그런데 이제 요걸 조금 조심해야 될 게 국가 비상사태도 조금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게 있고 연방 차원인데 이제 주로 대부분은 이제 지역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텍사스에 그걸 선포하면서 의회에 입법 절차 없이 그냥 대통령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경 막 장벽 건설하고 막 그랬었죠. 그거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이제 당연히 막 급하게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뭐 빨리 해주긴 해주겠지만 뭐 또 막 따지고 그러니까 그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보건 활동에 썼죠. 그렇게 사실은 뭐 자주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선례가 뭐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죠. 선거와 관련해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된다고 해서 선거를 뭐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그런 권한을 대통령이 갖게 되는 건 이건 아닙니다. 네, 이건 이제 오해예요. 미국 법 체계상 대통령이 연방 선거 날짜를 일방적으로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상황이라는 이유로 선거 연기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거 그건 가능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도 노입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도요. 미국은 선거를 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북전쟁. 미국은 이제 남북전쟁 중인 지난 1864년 그때 선거가 있었던 해인데 그때 또 남북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또 대통령 선거 실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도 선거 계속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우려돼서 그 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선거를 취소해버리고 선거를 막 연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시중에 돌고 있는 그런 생각은 미국의 헌법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오래된 옛날 기억 속에 있는 계엄령 뭐 이런 거 그것과 이제 미국의 이 국가 비상사태와의 차이는 뭐냐 이제 바로 이런 겁니다. 국가 비상사태는 선거 같은 걸 연기 못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엄령은 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계엄령은 선포 즉시 기존의 헌법은 무시되고 헌법상 비상조치라는 이유로 군이 사법과 행정을 장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군이 사법과 행정,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입법은 모든 정치인들의 입법 활동이 금지되죠. 계엄령이 떨어지면. 입법은 이제 활동 금지, 그리고 이제 행정과 사법은 군이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이 선거 못해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계엄령과의 차이점입니다. 반대로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확대시킬 뿐입니다. 또한 계엄령은 뭐 입법 활동은 금지되고 필요시에는 군사법원이 작동하는 데 비해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는 연방법원의 어떤 재판 등 기본의 사법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아니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말고 아예 계엄령을 선포하면 선거 안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뭐 이렇게 드릴 수 있겠네요. 이론적인 답변 말고 현실적인 답변을 한다면 그 가능성은 낮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 뭐 요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의 그 지역적 계엄령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계엄령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북전쟁 때 지난 1864년 그 남북전쟁 때 연방 차원의 계엄령은 그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뭐 150년도 넘었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이론적 뭐 헌법적 그거 빼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남북 전쟁 그 미국에 어찌 보면 이제 내란 때죠. 내란 뭐 그렇죠. 뭐 미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렇게 미국 사람들끼리 국토 안에서 같이 전쟁이 난 건데 그때 연방 차원의 계엄령 한 번 있었고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단 이제 지역적인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부 차원의 계엄령은 있었습니다. 여하튼 현재의 선거 상황과 관련해서 백악관의 공보 담당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옳다.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잃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이 문제라는 건 뭐냐? 부정선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국가 비상사태니 뭐 계엄령이니 이런 거는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는 아마 지금부터 중간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산되면서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계엄령까지는 저는 뭐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 비상사태는 가능은 할 수 있죠. 그거는 뭐 팬데믹이나 그 전 때 국경 장벽 세울 때나 그때도 뭐 안 했던 건 아니니까 했었던 판례가 충분히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 비상사태 National Emergencies Act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 미국 뉴스 보실 때 나오면 잘 보세요. National Emergencies Act라는 게 디클레어가 된다 하더라도 선거를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점은 명확하게 알아두시면 너무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너무 또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국토안보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우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국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방관보에. 국토안보부는 어제 연방관보를 통해서 신규 H-1B 비자 신청에 10만 3,265달러의 수수료를 받겠다라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를 받겠다라고 이제 그 포고령을 발표한 바 있죠. 그 포고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후속 조치가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관보에 게재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뉴스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뉴스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나죠.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요? 그러면 당장 10만 3,265달러 이거를 내야 되는구나 H-1B 비자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뉴스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이 영상 스토리 뉴스와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행되긴 쉽지 않습니다. 왜? 미국의 이제 그 사법 체계 시스템을 알면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일단 그 H-1B 비자는 전문직 비자라는 거 알죠? 현재는 한 2,000불에서 비싸봐야 5,000불 그 사이입니다. 그걸 뭐 10만 불 넘게 받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 언제부터냐? 과연 바로 될 것이냐? 요 부분을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제 이게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없다. 또 뭐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 하면 또 오해하시겠네요. 시행 못한다라가 아니라 연방 관보에 게재됐더라도 이게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걸 설명드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법 때문에 연방 법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방 법원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6월에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 수수료 정책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적인 세금에 해당한다라면서 위법이다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냈는데 연방 관보에 게재를 해? 네. 요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에서는 또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그 매사추세츠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법적 세금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 H-1B 비자 받는 사람이 국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그거를 이 법원에서는 그 수수료도 세금으로 받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세금을 더 받으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대통령이 그냥 혼자 했다. 그래서 이제 위법하다라는 것이죠. 요게 이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면 그럼 연방법원이 그렇게 판결했으니까 일단 뭐 지금 말만 시끄럽지 결국 10만 달러 받겠다라는 거는 못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모든 연방법원이 다 같은 입장의 판결이 나온 게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는 똑같은 소송이 갔을 때 이제 시민단체가 소송하는 거죠. 이민 관련 단체가. 매사추세츠에서는 위법이다 판결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에 제기된 똑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는 또 이게 합법이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생각하는 게 아니 무슨 연방법원이 그래? 연방법원이 여기서는 위법이다 그러고 여기서는 합법이다.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뉴스가 나올 때 아주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정부의 항소 및 사법적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연방법원의 구조를 알게 되면 이해가 됩니다. 자, 미국에서 연방법원은 3심제로 운영이 됩니다. 네, 크게 보면 세 단계라는 것이죠. 연방지방법원, 여기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이제 어느 쪽에선가 항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방항소법원 그 위에가, 그리고 항소법원에서도 판결이 나오면 또 불복하는 한쪽이 또 올라가죠. 그거는 이제 상고라고 하는데, 그럼 마지막 단계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연방대법원. 다시 정리하면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그리고 마지막 연방대법원 이렇게 됩니다. 자, 1심이 그러니까 연방지방법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거는 영어로는 US District Court라고 부릅니다. US District Court. 이는 전국을 약 94개의 디스트릭으로 나누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도 있고, 매사추세츠 어디에도 있고,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예요. 94개가 있어요. 그 이제 연방법원이지만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연방지방법원입니다. 디스트릭. 자,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도 그러니까 이 1심 법원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 단계가 2심, 즉 연방항소법원인데요. 이는 이제 영어로는 US Court of Appeals라고 합니다. 전국을 12개의 서킷, 즉 12개의 구역으로 묶어놓은 상급법원입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올라가는 곳이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바로 연방대법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로 잘 아시다시피 US Supreme Court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제 워싱턴 DC에만 있습니다. 연방 전체의 최종적인 법적 해석을 하는 곳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1심 연방법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연방법원과 판결이 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판결 내용이 다르고 효력이 엇갈리는 그런 현상은 지금 이제 쭉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연방법원의 그 독특한 그 지역 관할 체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연방 1심 법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있는데, 여기다가 제기하는 소송도 있고 저기다 제기하는 소송도 있는데, 이제 거의 내용은 같지만 조금씩 바꿔갖고 이렇게 하죠. 네. 자, 주 법원과 달리 연방 법원은 모두 같은 이제 연방법을 다루는 거는 공통점입니다만은 이 조직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다른 판결이 1심에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항소법원에서도 다른 판결이 나올 확률이 있죠.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연방대법원은 뭐 돌이킬 수 없는 한 가지 판결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요, 연방법원인데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은 연방법원 1심의 판결이 지역마다 다르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미국에서는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Circuit Split이라고 부릅니다. Circuit이라는 것은 어떤 순회 또는 무슨 뭐 어떤 좀 광역적인 구역 뭐 이러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Split은 이제 나눠져 있다, 분산되게 나눠져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Circuit Split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어떤 구역에 따라서 뭐 판결이 좀 분산되네, 뭐 이랬었냐. Circuit Split이라고 부르는데, 뭐 법원 간 의견 분산, 뭐 이제 그렇게.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분산되는 걸 부르는 그런 명칭까지 미국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현상이 오래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여하튼 결론적으로 현재 매사추세츠 법원의 그 판결로 인해서 해당 $100,000 정책의 그 집행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정부의 항소가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 법원의 뭐 상반된 뭐 합법이라는 판결 등등 사법적인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책은 정부가 관보에 게재를 해서 발표했다 하더라도 결국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어디요? 네, US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해 놓는 게 맞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0,000를 올리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하고 나가는 뉴스는 잘못 전달되면 그야말로 자칫 오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좀 더 있고, 그 숨겨져 있는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앞으로 나오는 뉴스는 다 이해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상급법원의 판단과 행정부의 어떤 지침 변화, 항소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그걸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망명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적으로 다 취소해버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AP통신이 입수한 국무부 문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향후 몇 주 내에 상영비자 및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망명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당장 이들의 비자 취소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보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약 한 20만 명으로 추산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B1, B2 비자라고 말했죠. B1은 일반 보통 이제 출장으로 오는 사람들 B1 받아갖고 옵니다. 그리고 B2는 관광이나 또는 이제 가족들 좀 보기 위해서 오는 경우에 B2 비자가 받아갖고 오죠. 현재 그래서 B1이나 B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미국 입국 후에 망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단기 방문객이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일단 미국에 입국했다가 망명을 신청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비자를 취소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안보부와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국토안보부 내부 문건을 보니까 요게 한 20만 명 정도 해당될 것 같다라면서 그 해당되는 20만 명의 그 비자를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싸그리 취소해버리겠다라는 이제 내부 문건이 발견된 거죠. 실제로 최대 20만 명의 비자가 취소되면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비자 일괄 취소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자,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서 이 어둠 속에 작업복 차림의 그 남성들이 그 도로 그 맨홀 있잖아요. 맨홀 뚜껑 열면 지하로 내려가죠. 하수관. 그 맨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포착이 돼서 이 영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찰이 결국 수사에 나섰어요. 최근 틱톡에서는 뉴욕 거리에서 상의와 하의가 이렇게 연결된 흔히 보는 이제 작업복 그렇죠. 이제 지하에 내려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물에 젖지 않는 그런 고무로 된 상하의가 연결된 그런 작업복을 입고 이마에는 헤드랜턴까지 단 남성 3명이 새벽에 맨홀 뚜껑을 밀고 올라와서 그 도로 위로 슬금슬금 걸어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상 게시자는 이 영상이 지난 18일 새벽 4시 19분 맨하탄 펜 스테이션 인근에서 찍은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새벽 4시 19분 그렇게 그 시간에 지하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다 올라왔는지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뉴욕시가 그래서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밑에 하수 시설물에 무슨 어떤 특별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도대체 얘네들 왜 내려갔다 올라온 거야? 뭐 이런 거죠. 결국 이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옵니다.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뭐 하수도 망해서 무언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는 뭐 일종의 보물 사냥꾼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그 주장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수도와 어떤 특정 그 건물을 연결하는 그런 그 연결 통로 같은 걸 찾으러 다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불법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특정 통로를 찾으러 다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무슨 은행 같은 곳에 그 지하에 터널을 뚫는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근데 그 작업을 너무 오래 하고 그러면은 이제 걸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5월 달에도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작업을 조금씩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해요. 근데 뭐 제 생각 틀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5월에도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그런 짓거리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요? 네. 좀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불손한 세력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 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 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